네, 보건행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보건행정 기초이론반이에요. 공중보건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되는 수업은 이론 수업을 쭉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초이론, 이제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기초이론 강의를 내가 그냥 이걸로만 이론을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동영상을 구매하신 분들이 있으면 환불하셔야 돼요. 자, 네. 왜냐면 아깝잖아요. 아마 일주일 안에는 바로 그게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이론 전체를 다룰 건 아니에요. 전체를 다룰 건 아니고 9월부터 시작되는 강의가 2017년 시험을 대비한 이론의 시작이고요. 지금 진행되는 수업은 이제 공부를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분들, 공무원 시험을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막연하신 분들, 기본 이론 수업 들어가기 전에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근데 이제 과목 특성상 다른 국어라던가 영어라던가 한국사, 생물 이런 과목들은 기초 이론을 따로 빼서 할 만한 게 있어요. 국어에서 한문, 국어 이런 거 따로 한다거나. 근데 공중보건, 보건행정은 그럴 내용이 없어요. 공중보건, 보건행정을 공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반복이에요. 계속 보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알게 돼요. 그래서 특히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암기할 게 너무 많은데 어느 순간 내가 그냥 저절로 암기가 되어 있는 걸 느끼시게 될 거고, 자, 보건행정을 공부하시면서 멘붕이 와요. 처음에 차라리 국어, 한국사, 영어 이런 것들은 듣던 얘기예요. 들어보던 얘기. 근데 보건행정은 여러분들이 행정학이라는 것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이 막 나오는데 이건 진짜 말장난, 전형적인 인문학적인 특성 말장난 같은 거,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정말 이걸 어떻게 이런 무슨 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주의, 합리주의, 만족 모형, 너무너무 모호해요. 개념이 제가 설명을 드려도. 근데 그래서 처음 보건행정을 공부하실 때 멘붕이 와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보건행정은 행정학이에요. 그냥 행정학에다가 보건을 살짝 붙인 거예요. 어차피 행정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건과 관련된 행정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약간의 보건을 좀 더 넣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데 대신 우리는 행정을 전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요. 너무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시험을 보기 전에 문제풀이,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정도 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가 나오면 쑥 풀어요. 그 내용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어도 대충 이 단어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그냥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보고 그다음에 시험 볼 때는 막상 공중보건보다도 오히려 보건행정을 조금 더 쉽게 푸는 경향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막연하고 어렵다라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아마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과목은 영어죠. 그 다음에 요번에도 이제 시험 보고 오신 학생들 중에서 한국사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중보건, 보건행정이 가끔 문제 난이도가 어렵게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이하게 나오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내가 공부를 충실히 잘 따라왔으면은 공중보건, 보건행정은 점수를 더 가져가기 위한 과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행정 기초이론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동안의 기출문제,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구나. 근데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이런 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그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이론을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이렇게 공부하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한 4주 정도 해서 3주에서 4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냥 맛본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반복이에요, 결국. 그리고 기출문제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자주 출제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내용들을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들어가면서 반복하면은 그게 완전히 내게 돼요. 그리고 너무 쉬워져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게 좀 더 쉽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반복을 여러분들께 많이 접해드리게 하기 위한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강조를 드리면 이 수업은 이론 전체를 다루진 않아요.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이론들만 쭉 보면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문제랑 제가 해설, 이론 내용을 나눠드렸어요. 문제에 해당하는 이론 내용. 자, 문제를 먼저 풀어보셔도 돼요. 아마 근데 답 체크하지 말고 그냥 다른 데다가 이렇게 쓱 풀어보세요. 풀어보셔도 되고, 많이 못 풀 거예요. 당연하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론을 쭉 정리를 할 거예요. 하면서 정답을 그 시험지, 문제지에다가 체크하지 말고요. 따로 그냥 해설집에다가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그 배웠던 내용을,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하나 못하나.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부터 문제 푸는 연습이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부터 보실게요. 자, 1번 문제가 건강 행태를 설명하는 보편적인 설명 틀이래요. 자, 말 자체가 좀 그렇지만 사람이 건강 행태라고 하면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 식습관 관리하는 거, 금연하는 거, 절주하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건강 행태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될까? 또는 왜 안 하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죠. 모형을 제시했어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일 때는 건강 행위를 하고요. 이럴 땐 하지 않아 라고 제시한 모형이에요. 건강 믿음 모형이라는 대표적인 모형 중에 하나죠. 자, 이러한 모형에서, 이 건강 믿음 모형에서 한 개인이 예방적 행위를 취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건강 행태를 설명하는 모형은 굉장히 다양해요.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참 많은 모형들을 왜 그렇게 만들어낼까요? 그렇죠. 우리 공부하기 힘들게. 근데 되게 많이 만들어내요. 건강 자기가 필요하면 하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학자들은 모든 하나하나를 다 연구를 하죠. 그래서 자기만의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뭐 합리적 행위론이다, 계획된 행위론이다, 범위론적 모형이다, 건강 믿음 모형이다, 여러 가지 모형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모형들 중에서 가장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이 여기에 있는 건강 믿음 모형 혹은 건강 신념 모형이라고 해요. 헬스 빌리프 모델.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HBM, 헬스 빌리프 모델, 건강 신념 모형, 건강 믿음 모형이라고 해요. 자기가 뭔가 믿음이 있어야지, 신념이 있어야지 건강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내가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근데 금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할 때 왜 그런 행위를 하고 실천을 하게 돼요? 나는 어떨까요? 혹시 담배 피우세요? 안 피워요? 끊었어요? 원래 안 폈어요? 이런 바람직한 남자가 정말 보기 드문 바람직한 남자예요. 빨리 누군가 잡아가 제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정말 담배를 피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건강한 그리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무한 칭찬을 보건학자로서 해드리고, 혹시 담배 피우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핀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금연 피우다 끊었어요? 원래 안 폈어요? 보건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네요. 타고난 그냥 보건학을 하실 분들이네.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다가 금연을 하게 됐어요. 보통 왜 하게 될까요? 건강, 많이 몸이 안 좋을 몸이 안 좋을까봐. 그쵸. 나 이 담배 피다가 자꾸 TV 보니까 뭐 담배는 모든 막 그렇게 왜 유리관에 갇혀가지고 막 이거 되게 무서운 광고. 네. 그거 보고 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 요즘 라디오 공익 광고에 막 이런 소리 나면서 여보 괜찮아. 근데 담배 펴서 후두암 걸려가지고 막 그런 걸 보면 어때요? 나도 후두암 걸리면 어떡하지? 나도 폐암 걸리면 어떡하지? 무서워지는 거죠. 내가 그런 질병에 걸릴지도 몰라. 걸리면 저렇게 심각한 상태가 될지도 몰라. 이러한 개인이 인지하는 것, 지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건강 신념 모형이에요. 자기의 신념, 자기의 믿음이 자기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모형이에요. 이 모형은. 그래서
근데 뭐 요거 딱 두 가지만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내용, 제시한 내용들이 있겠죠. 자, 그 내용에서 보시면은 건강 행동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그 레빈의 장 이론에 근거하여 행위를 결정한다. 행위를 결정하는데 이런 이론을 제시했는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 세계에 의존한다. 여기에 밑줄을 그어줘 보실게요. 뭐냐면 어떤 행위를 할 때는요,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각세계, 자기의 지각세계에 의존해서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너 담배 끊으면 얼마 줄게, 너 담배 끊으면 승진시켜줄게 해도 내가 끊을 마음이 없으면 안 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개인의 지각세계에 의존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 가로 안에 지각된 민감성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내가 나 이렇게 담배 피다가 폐 기능이 점점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게 지각된 민감성, 혹은 우리가 인지된 민감성, 혹은 민감성이라는 말을 감수성이라고도 해요. 인지된, 지각된, 뭐 민감성, 감수성 다 왔다 갔다 영문을 번역해 놓은 거기 때문에 표현이 교재마다 왔다 갔다 하고 시험 문제에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렇게 같이 사용되는 단어들은 정리를 해드리니까 익숙해지게끔 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나 이것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했는데 뭐 그게 이렇게 심각하겠어?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근데 폐암에 걸리면 내가 나중에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심각하게 느끼는 거예요. 지각된 심각성 또 있죠, 가로 안에. 그래서 내가 나 질병에 걸릴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담배를 끊음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것들이 뭔지를 생각하겠죠. 자, 담배 끊으면 여자친구가 좋아할 거야, 회사에서 담배 끊는 사람들한테만 승진 기회를 준대, 이런 것들. 지각된 유익성, 얼마나 유익한지, 그리고 내가 건강해질 수 있을 거야, 나중에 더 뭐 오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각된 장애 요인. 근데 담배를 끊으려고 했더니 너무나 많은 제약 요인이 있어요. 우선 금단 증상도 심하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다 담배를 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가서 자 담배 한 대 피자고 다 나갔는데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았어. 너무 외로운 거예요. 혹은 나의 직속 상관이 담배를 펴요. 야, 담배 한 대 피러 가자. 근데 내가 안 가. 미움받을 것 같아. 인사고과 영향받을 것 같아요. 사실 남자들은 그거 담배 정치 있어요, 진짜. 군대에서. 그쵸. 남자들은 왜냐면 담배 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실속적이고 중요하고 아주 엑기스 같은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거기에서 소외됨으로 인해서,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저 새끼 담배도 안 피고 막 이런 분위기 있었죠. 욕했어, 어떡해. 원래는 욕 안 해요, 저. 원래 안 하는데 재밌게 해드리려고 잠시 한 거고. 이런 것들이 장애 요인이에요. 그러면 유익성과 장애 요인, 얘의 크기가 행위에 영향을 미치겠죠. 유익성이 장애 요인보다 클 때 어떻게 더 건강 행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자,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이제 금단 증상이 너무 심해요. 내가 과연 끊을 수 있을까?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신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 신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요. 자, 여기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행위의 계기라는 게 있어요. 뒤에서 다시 나올 건데,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어야 되지? 금연초를 피워볼까? 뭐 전자담배를 피워볼까? 막 그러고 있는데 집에 어느 날 엽서가 하나 날라왔어요. 보건소에서 우리 집에 엽서를 보냈는데, 자, 지금 보건소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연교실을 열어서 이렇게 금연을 위한 이런 지원을 해드리고요. 뭐 합니다. 그걸 봤어요. 여기 가볼까? 요런 것들이 행동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혹은 막 담배를 끊어야 될까 말까 하는데 공익 광고를 봤는데 너무 무서워. 혹은 흡연으로 이제 유명 연예인이 폐암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여기 인공기도 사건하고 TV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담배 피면 저처럼 됩니다. 그걸 봤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팍 온 거죠. 외부에서 오는 요인이. 이런 것들이 또 외부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건강신념 모형의 전부예요. 자, 굉장히 쉽죠?
근데 자, 이러한 지각된 민감성 혹은 지각된 심각성, 그다음에 뭐 이 유익성, 장애 요인 이런 거에 그게 그냥 떡하니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냐? 개인의 연령, 수익, 교육 수준 이런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이라고 해요.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올 표현인데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성별 특성, 연령별 특성, 뭐 교육 수준에 따른 특성, 경제 상태에 따른 특성, 배우자 유무에 따른 특성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이라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이 그러한 개인이 인식하는데 민감성, 심각성이나 행위의 가능성인 뭐 행위의 유익성, 장애 요인 이런 데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내용들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드린 게 주요 개념으로 설명이 다 되어 있죠. 지각된 민감성은 뭐다? 내가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지각하는 것, 그다음에 지각된 심각성이면은 그 질병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 지각된 유익성이라고 하면요, 내가 건강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함, 유용, 장애 요인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장애 요인, 내가 이 행위를 하기 어려워지는 이유들, 거기에 행동의 계기라고 하면 내가 교육을 들었다던가 캠페인을 받다거나 어떤 공익 광고를 받다거나 이런 것들의 자극을 받았을 때 행동의 계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건교육에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는 보건교육을 할 때 요게 원래는 요거 똑같은 내용이 공중보건에서도 나와요. 자, 공중보건에서 요 내용을 할 때는 보건교육의 내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보건교육을 할 때는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금연교육을 하려고 해요. 어디 회사에 가서 내가 금연교육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아무래도 지각된 민감성이나 심각성이 있고 내 장애 요인이 너무 커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장애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해줄 수가 있겠고,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정말 무서운 화면을 막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교육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모형을 가지고 요구를 사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심각성과 민감성을 높여주면 좋겠죠. 나 정말 저렇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 다음에 장애는 최선으로 줄여주고 이익이 크다고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너는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담배 맨날 하다가 작심삼일이에요. 한 일주일 끊고 못 끊고 맨날 그랬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교육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이 모형에서는요, 정말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면 그 사람의 지각 세계에 완벽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행동의 계기, 외부 요인은 행동의 계기를 주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결국은 그 사람이 지각하는 것,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이 내용에서 그럼 보기에서 볼게요. 여기에 그 건강 행위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건 뭘까? 어떤 질병에 걸릴 가능성, 혹은 그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날 결과의 심각성, 연령 같은 인구학적인 특성이나 동료, 중거 집단의 영향,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겠죠. 그 지역의 의료 인력 및 시설의 이용 가능성이라고 하면요, 얘는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가능성에 대한 요인이죠. 그래서 건강 10년 모형에서는 이렇게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부분이 배제되어 있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그 지역에 인력이 있는지 없는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은 이 모형 안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내용이고요. 이 건강 10년 모형에 대해서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다음 중 건강 10년 모형의 주요 개념이 아닌 것은 해서 뭐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장애 요인, 유익성,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를 하고,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그 영향 요인까지 생각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제가 그 얘기를 안 드렸네요. 공중보건에서도 안 드렸는데 여기 지금 오지선다형이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사지선다형이고요. 서울시만 오지선다형으로 문제를 출제하다가 2015년부터 바뀌었어요. 사지선다로.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2013년 서울시 보건행정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오지선다형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는 서울시든 지방직이든 사지선다형, 보기 4개예요. 4개짜리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2번 문제. 진료비 상환 방법.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말일까요? 들어보신 분도 아마 본인의 전공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뭐야 진료비를 왜 상환해? 돈을 물어내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진료비 보상제도, 진료비 지불제도, 진료비 상환제도 다 같은 표현으로 쓰여요. 이건 뭐냐면 병원이 이제 국민들에게 의료를 공급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진료비를 받죠. 그 진료비를 어떻게 받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병원 가면은 우리 어떻게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병원 한 번씩은 가봤죠? 그러면 이렇게 영수증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우리 잘 안 봐요. 영수증 봤어요? 어떻게 나와요? 영수증이. 부담금 있죠. 우리 진료비 영수증. 사실 개인 병원 가면 이렇게 안 나오고 이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가면은 영수증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어떤 세부 내역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엑스레이 촬영, 혈액 검사, 진료, 주사 한 다음에 여기에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에서 여기 얼마 해서 여기에 이제 나오면 여기는 공단 부담금, 여기는 본인 부담금에서 나는 요 돈만 내요.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런 제도를 진료비 상환 방법, 진료비 보상 제도, 진료비 지불 제도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우리는 엑스레이 얼마, 그쵸? 각각의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진료비 얼마, 소독해준 거 얼마, 그 다음에 혈액 검사한 거 얼마, 요렇게 나와요. 자, 요러한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행위별 수가제라고 해요. 행위별 수가제, 우리 여기 자료 안에 있는 거죠. 뭐냐면 하나의 행위마다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시스템을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고요. 영문 약자로 Fee for Service, FFS라고 하면은 Fee for Service, 행위별 수가제를 의미를 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가끔 영문도 봐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굳이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는 이런 거는 이제 다른 것들 중에 영문으로 보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보기로 같이 잘 나와요. 사실 행위별 수가제를 물을 때 얘를 영어로 묻진 않아요. 우리가 영어 시험은 아니니까. 근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영어 약자로 아예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영문 약자를. 근데 그럴 때 얘를 갖다가 하나의 보기로 싹 넣어놔요. 그럼 이거 뭐지? 모르는 게 나왔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Fee for Service, 행위별 수가제. 그래서 서비스 하나하나마다 fee, 요금이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요게 행위별 수가제예요. 그 다음에 요런 제도들을 묻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하고 있지만요. 요런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다른 방법들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요거 행위별 수가제예요. 왜? 우리나라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행위별 수가제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쭉 나와 있는데 우리 문제를 보기 전에 각각의 제도를 쭉 살펴볼게요. 어차피 모르는 상태에서 풀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행위별 수가제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진료에 소요되는 약재, 재료비 이런 걸 별도로 산정한 다음에 그 행위 하나하나에 일정한 값을 정해서 의료비를 지급한다. 자, 요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게 단위 서비스의 가격. 그러면 엑스레이 촬영하는데 얼마라는 가격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가격 곱하기 서비스의 양 2장 찍었어요. 그럼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진료하는 진료 행위 자체가 기준이 된다. 그리고 행위당 금액제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의사라면요. 자, 우리가 지금 행위별 수가제죠. 그럼 처방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의사야. 내가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 심리가 하나라도 더 해야지 돈이 들어오는 거죠.
요게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의료비가 비싸지겠죠. 행위별 수가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진료비가 비싸진다. 국민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게 바로 행위별 수가제예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이 극대화된다. 그러니까 약간의 시장 경제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료기관 입장에서 우리가 좀 더 의료기기도 새로운 거 좋은 걸 가져와요. 질을 상승시켜요. 근데 많이 처방한 다음에 많은 비용을 얻으려고 해요. 양도 많아지고 질도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행위별 수가제예요. 그래서 막 새로운 거 의료기기 나왔다. 근데 얘가 뭐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비급여예요. 공단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다 본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급여인 본인이 다 내야 되는 것은 가격에 대한 한정선이 없어요. 상한선이. 그냥 자기 의사가 알아서 책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들여오겠죠. 좀 더 고퀄리티인 것만 갖고 와서 좀 더 많이 처방하고 많은 비용을 벌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양과 질이 극대화되지만 오른쪽의 단점을 보면은 그로 인해서 국민 의료비가 상승되는 그러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의료인의 재량권이 최대가 된다. 그쵸? 내가 자율적으로 처방을 할 수 있으니까 최대가 되고요. 환자에 대한 진료 책임도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첨단 의과학 기술 발달을 유도한다. 새로운 걸 계속 도입하게 돼요. 이런 제도 안에서는. 그리고 전문적인 의료 수가를 결정할 때,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의료기술, 뭔가 고가 장비 이런 거에 대한 거의 수가를 결정할 때는 이런 게 좀 더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 가장 큰 문제는 의료비 상승, 과잉 진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의사가 그냥 진짜 이걸 모든 재량권을 의사에게만 둬버리면 어때요? 너무 많이 늘어나겠죠. 진료의 양이. 그러니까 뭘 해요? 국가가 간섭을 해요. 그래서 심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이 이렇게 처방을 했다고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환자한테 본인 부담금 받고 공단에서 줄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심평원에 심사 의뢰를 해요. 심사를 보내면은 심평원에서 이 각각을 다 조사를 해요. 이 사람 진단명이랑 이런 거에는 요거는 해당되지 않는데 당신들 왜 처방했어요? 과잉 처방이에요. A라는 약물은 하루에 아침 저녁 9번만 처방할 수 있는 걸 기준으로 해놨는데 3번을 처방했어요. 그 약은 균 검사에서 어떤 균이 나와야지 줄 수 있는 건데 왜 줬어요? 균이 안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청구 심사 통해서 이런 걸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 안에서. 그래서 진료비 청구하고 심사하고 지불 받는데 복잡하다. 그 다음에 의료 기술 지상주의로 인해서 사고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자, 위에 진료비 청구 심사 지불과 관련된 내용이 의료인과 보험자의 마찰 요인. 그래서 공단이나 심평원이랑 되게 많이 싸워요. 되게 많이 싸워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예방 사업에 소홀하다. 자,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아파서 와야지 나는 뭔가 수입이 생겨요.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병원들이 예방을 위한 활동에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뭐 굳이 가서 예방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겠어요? 오는 환자 치료하는 걸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자, 두 번째, 인두제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인두제. 인이 뭘까요? 사람, 머리. 사람 머리 제도. 진짜예요. 사람 머릿수에 따라서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인두제는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진료비 보상 제도인데, 영국은 무상의료예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시 영화 시코라는 영화를 보셨으면은 아마 이제 보신 분들이 있으면 아실 텐데, 영국은 그냥 보험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 세금으로 정부가 병원을 다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의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보건소 같은 거, 그런 1차 의료기관이 지역마다 이렇게 딱 배정이 되어 있어요. 막 설립 못해요, 개인이 1차 의료기관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의사가 요 지역 인구수를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월급은 누가 주냐면 정부가 주는데, 환자들은 무상의료예요. 병원 가면 돈 안 내요. 그냥 가서 세금만 내면 돼요. 돈 하나도 안 내요. 오히려 병원 가면은 집에 갈 때 차비하라고 돈 줘요. 진짜로. 캐시어 이렇게 있는데 가면 돈 줘요. 집에 갈 때 차비 이렇게 얼마 하시라고.
되게 좋죠. 대신 세금이 많아요. 뭐가 과연 더 좋을까요? 세금을 많이 내고 교육과 의료를 다 보장받는 게 좋을까요? 세금을 덜 내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좋을까요? 참 세금 많이 내고 내가 애매해요. 참 애매한 내용이긴 하죠. 근데 알면 알수록 자기만의 이제 그 가치관이 생기게 되는데, 자, 어쨌든 인두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한테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이 사람이 담당하는 여기 인구수가 있죠. 인구가 100명이면은 100명 1인당 얼마에서 그 돈을 이 의료기관에 줘요. 그럼 이 의사는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 의료와 관련된 걸 하고 남는 게 내 월급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환자들이 병원에 안 와야 돼요. 안 아파야 돼. 그렇죠? 그럼 뭘 해야겠어요? 예방을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보건교육하고 금연하세요. 당뇨 관리 조절하세요. 요런 게 인두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공격하는 제도 중에 하나는, 미국은 이런 것들을 사회주의 제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되게 뭐 가난하게 산다, 뭐 치료도 못 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거기에 인센티브 같은 걸 또 도입을 해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교육 계획을 해요. 그래서 금연 사업을 내가 이번에 하겠다. 그래서 목표 뭐 금연율을 얼마 이상 하겠다. 해서 그걸 달성하면 인센티브 더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여기서 오다가 이제 1차 의료기관 동네 의원급이에요. 그러면 이제 뭔가 병원을 가야 될 사람들이 있죠.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은 우리 병원에서 안 되고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에 가야 돼. 그러면은 해당 이제 2차 의료기관으로 의뢰를 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으로 생기는 건 뭐냐면, 환자가 왔는데 그냥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선과 2차 기관에 가야 될 선의 약간 중간 정도? 그럼 빨리빨리 보내요. 왜냐하면 중증도가 심해지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얼른 보내서 후송 2차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후송 의뢰가 증가하는 그러한 문제. 그래서 결국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이론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걸 단점으로 제시를 하는데 실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제 뭔가 제가 보았을 때는 이런 게 인두제다라고 보시고 그 자료 내용 보시면, 의료인이 맡고 있는 그 지역 주민 수의 일정 금액을 곱해서 보수를 의료인에게 지급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순한 1차 보건의료에 적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1차, 2차, 3차 의료 체계가, 전달 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되죠. 우리 1차 의료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고혈압 약만 받아오면 돼요. 2달에 한 번씩 가서 혈압 재고 약만 받아와요. 근데 굳이 삼성의료원 가요. 3차 의료기관 제일 비싼 병원 막 이런 데 가요. 동네 의원 가면 4,500원인데 여기 가면 특진료 내고 하고 3만 원씩 내고 굳이 가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왜냐면 우리는 전달 체계가 확립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1차 의료기관을 그냥 진료 의뢰서 하나 띄는 그런 과정으로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보낼 때 이렇게 전달 체계가 완벽히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두제라는 제도가 가능하죠. 그래서 기준이 등록 환자 수, 1인당 기준 수가를 적용한다. 자, 장점, 제도를 알면요, 장점과 단점이 보여요. 장점, 의사와 환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그래서 이런 영국 같은 경우는 주치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주치인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우리 가끔 이제 어떤 교육방, 그 EBS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요 가서 했던 것들, 의료제도에 대한 거 나오는데, 이 의사가요, 이 마을에서 20년 동안 주치의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다 봐왔어요. 그래서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더 잘 알고요. 더 접근하기가 좋아져요. 깊이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사와 환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계속성이 보장이 되고요. 행정 비용이 감소된다. 하나하나 굳이 청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은 돈 가지고 내가 의료에 잘 사용하면 되는 거고, 예방의료에 대한 관심 증대가 가장 큰 장점이겠죠. 주로 1차 보건의료에 적합하다. 2차, 3차 의료에는 이게 불가능하죠. 1차 의료에 적합하고요. 의료인의 수입이 평준화되는 것을 유도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보면은 의원들도, 동네 개원의들도 되게 망하는 병원들 되게 많아요. 개원의들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다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장점. 단점은 과소진료 우려. 의사가 난 최대한 안 써야 돼. 그러니까 최대한 진료를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서비스의 양, 의료 서비스의 양이 최소화될 수도 있다. 후송 의뢰가 증가한다. 자꾸 보내요. 빨리빨리 보내려고 한다.
전문 의료에는 부적합하다. 그렇죠? 이 안에서는 전문 의료 행위는 어렵고요. 의사의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 그다음에 가격 경쟁 이런 개념이 없겠죠. 그런 것들은 배제되고 환자의 선택권 제한. 자, 난 내 머리에 대한 비용이 이 병원에 가 있어요. 근데 난 이 의사가 너무 싫어. 여기 가야 돼요. 왜냐면 내 머릿수에 대한 일로 갔잖아요. 이런 문제들 발생할 수 있다. 다음 봉급제. 자, 봉급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에서 2차, 3차 진료. 자, 우리나라도 개원이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지만 대학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냥 월급 받아요. 그쵸? 진료비 행위별 수가제를 이용하고 있지만 의사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나는 월급을 받고 있죠. 그게 봉급제예요. 월급 주는 거. 의료인들이 근무 경력, 기술 수준, 의료기관 종별, 직책 이런 거에 따라서 보수를 결정해서 그냥 월급을 주는 거. 공무원처럼.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요. 의료기관도 다 국가가 관리를 해요. 국가의 소유물이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일하듯이 의료인들도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을 봉급제라고 해서 기준이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서 정해지죠. 장점을 보시면 조직의료, 그래서 조직화되어 있는 기관에서 적합하고 평가로 인해서 의료기관에 대한 질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료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의료인 입장에서는 병원이 경영이 잘 되든 못 되든 수입은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의사의 불필요한 경쟁심을 억제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아니면 이제 자유주의,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2차, 3차 의료에서는 그래서 인센티브제 이런 걸 많이 하죠. 너 한 달 동안 진료수 몇 건 이상이면은 인센티브 얼마 더. 혹은 뭐 처방, CT 처방 몇 회 이상이면은 인센티브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다음 단점, 관료화 우려. 내가 굳이 환자를 열심히 보든 슬슬 보든 10명을 보든 100명을 보든 내 월급은 정해져 있어요. 관료주의라고 하죠.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관료화 우려, 형식적인 진료가 만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료인의 자율성이 저하되고 소득이 감소될 우려도 있고 외부 압력 증대. 자, 이런 거 너 처방해. 막 이런 것들 발생할 수 있고요. 다음 포괄수가제. 자, 포괄수가제는 우리 좀 들어봤을까요? 그렇죠. 좀 들어봤죠. 우리나라에서 또 시행하고 있는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진단명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하고 있어요. 포괄수가제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맹장수술 하신 분 없어요? 아무도? 그렇구나. 맹장 수술을 하면요, 요렇게 안 우리 아까 그 영수증처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맹장 수술하면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2차 병원에서 하면 50만원, 3차 병원에서 하면 80만원, 요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얘는 뭐냐면, 맹장 수술이나 이런 진단명에 대해서는 수술이 되게 정교화되어 있어요. 어차피 들어갈 시간과 치료법과 약제가 거의 비슷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진단명에 따라서 묶어서 요거는 얼마로 딱 해놔요. 그러면 우리 병원 입장에서 이 환자가 와서 맹장 수술을 받는데 내가 받을 돈은 본인 부담금 50만원, 공단 부담금 50만원에서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최소화하고자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빨리 퇴원시켜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맹장 수술하면 일주일 입원했었거든요. 요즘은 2박 3일이면 퇴원해요. 물론 옛날에는 거의 절개해서 했는데 요즘은 복강경이라고 해서 시술법이 간단해졌어요. 2박 3일이면 퇴원해요. 그리고 항생제 가급적 안 쓰려고 해요. 의료의 남용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고요. 환자를 최소한으로 규격화돼서 빠르게 그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치료하고 보내려고 해요. 병원은요, 환자가 이제 나중에 계속 나올 내용인데 환자의 재원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병원은 이득이에요. 여러분이 병원을 생각하면 처음에 입원하면 막 검사하고요, 막 수액 맞고 주사 맞고 그러다 한 2, 3일 지나면요, 검사할 것도 없어지고 처치 받을 것도 별로 없어지고 일주일 지나면 주사 수액도 안 맞아요. 그냥 환자 보이고 덜렁덜렁 돌아다녀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청구할 수 있는 게 입원실이랑 바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병원 입장에서는 단기간 안에 최대한 빨리 하고 빨리 퇴원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퇴원을 빨리 시키려고 하겠죠.
이런 제도가 포괄수까지예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아주 압축적으로 효율적으로 진료를 해라 하는 제도죠. 자,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해서 질병마다 이미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내는 제도고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DRG라고 하는데 다이아그노시스, 진단병 Related Group. 그래서 진단명에 따라 그룹을 만들어 놔요. 그 그룹, 진단명 그 그룹에게는 똑같은 금액을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현재 7개 질병군에 대해서 DRG를 적용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백내장 수술, 그 다음에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 그리고 항문 수술, 탈장 수술. 항문 수술이라고 하면 뭐 치질 수술, 치핵 수술 이런 거 다 묶어서, 그다음 탈장 수술, 충수 절제술 하면은 맹장 수술이죠. 맹장 수술. 그다음에 제왕절개술. 자연분만은 아니에요. 자연분만은 아니고 제왕절개술, 그리고 자궁 수술, 자궁 난소 이런데 그 어떤 무록 이런 거 있을 때 떼어내는 거. 자, 이렇게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DRG를 적용하고 있어요. DRG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진료비 산정이 간편해요.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행정비용이 절감되겠죠. 그리고 의료 자원의 활용에 의료인의 관심 증대. 다시 말하면 어차피 할 수 있는 진료를 최대한 경제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최소한으로의 투입으로 적절한 결과를 내고자 한다. 부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부분 적용하고 있죠. 7개 질병군에 대해서 진료를 표준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너무 과소화되는 거, 최소화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자, 환자가 간당간당해요. 뭔가 한 2박 3일이 됐는데 열이 날 듯 말 듯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지켜봐야 되죠. 지켜보면서 이 사람을 뭐 혈액 검사도 하고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의사 입장에서 이제 나는 월급을 받는 의사 입장이에요. 2차 병원, 3차 병원에서 자, 병원 행정 하는 사람들 입장이 있어요. 관리직 입장이. 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긴가민가 해요. 한 이틀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퇴원을 보류해요. 그럼 이제 병원 그런 행정직에서 왜 그 사람 2박 3일 지났는데 퇴원 안 시킵니까?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의료 행위에 대한 자율성이 감소하고 행정직의 진료직에 대한 간섭이 증가하게 된다. 합병증 발생 시 적용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의료기술에는 이 포괄수까지를 적용하기 어렵겠죠. 너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또 진료일수를 늘리거나 진단명 조작하는 문제들이 실제 발생했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 여러분 어떻게 맹장수술했는데 이 사람 만약에 합병증 생겼거나 염증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포괄수까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런데, 자, 다시 그 포괄수까지 내용 디귿, 개념에서 디귿 보시면 우리나라 7개 질병군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의 합병증에 따라 그 타상병 동반 여부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다. 그래서 똑같이 맹장수술 환자인데 당뇨병이 있는 환자예요. 그럼 이 사람은 2박 3일 가지고 안 될 수 있어요. 혈당 조절도 해야 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염증 치료도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다라는 특성, 그 제도를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 진료비 지불 제도 가지고 거의 1시간을 하네요. 근데 요거는 되게 빈출 문제예요. 공중보건에서도 가끔 나오고 보건행정에서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내용이고 이해만 잘하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되게 문장들이 좀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내 걸로 잘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총괄계약제 혹은 총액계약제라고도 해요. 이건 정말 생소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도 설명을 하면서 제도를 이해는 하지만 자, 저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드는 제도기도 해요. 독일에서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고요. 총액계약제, 총괄계약제.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국민건강보험제도예요. 사회보험. 그러면은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고 그 공단에서 그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진료비를 지불을 하죠. 근데 얘네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약간 인두제의 개념이 사회보험제도에 포함이 됐다라고 좀 똑같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보험자 측. 얘를 우리가 지불자 측이라고 해요. 돈을 줄 사람. 우리는 건강보험제도인데 여러분 병원 가보면 본인 부담금이 상당해요. 진료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실비보험 들잖아요. 진료비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 돈도 내 돈인데. 어차피 나가는 보험료나 병원비로 내는 거나, 근데 한 번에 목돈 나갈까봐 우리가 보험을 들고 암보험도 들고 그러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랑 똑같이 사회보험 제도이지만 본인 부담금이 극히 일부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치료에 대해서 내가 20만 원을 지불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드는 비용은 더 이상 없어요. 다 해줘요. 이런 게 좀 다른데 제도 자체가 좀 달라요. 지불자 측이라고 해요. 보험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지불자 측이에요. 보험료 징수해서 적용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진료자 측. 진료자 대표.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명확하게 없지만 얘네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내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병원협회라던가 병원협회로 보면 되겠죠. 병원협회가 진료자 측이라고 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1년에 매년 초에 둘이 교섭을 해요.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의료비로 얼만큼 쓰자를 책정을 해요. 그게 가능한 게 되게 신기하죠? 자료가 축적되니까 가능하겠죠.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진료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연간 진료비를 책정을 해요. 그러면 그 돈을 보험자에서 이 병원협회로 줘요. 그럼 이 병원협회가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은 각각의 의료기관에다가 얘를 나눠줘요. 그러면 그 의료기관은 그 돈으로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겠죠? 이게 가능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총괄계약제, 총액계약제예요. 교재 강의 자료 내용 보실게요. 의료비 지불자 측과 의료 공급자 측 간의 진료 보수 총액을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에요. 독일의 경우 보험자와 의사회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의사회에 그걸 지불하면은 각각의 의사들에게 진료량에 비례해서 너 작년에 진료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돈 이만큼,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이렇게 쭉 나눠주는 제도가 총액계약제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그 돈 가지고 쓰고 남는 게 내 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과잉진료, 과잉청구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진료비 심사 조정 이런 거에 공급자의 불만, 심사하고 조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은 감소하고, 의료비 지출의 사전 예측이 가능하다. 보험 재정, 그래서 1년간 우리가 얼마 지출할지를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보험 재정이 오히려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의료 공급자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그 규제하게 만드는 거죠.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알아서 과잉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제가 이 설명을 딱 드렸을 때 저걸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들었죠. 보험자와 의사단체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커요. 그래서 너무 어려움이 있고요. 의료 공급자 단체의 독점성, 얘가 너무 독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는 폐단이 있을 수 있다. 진료 과목별, 요양기관별 진료비 배분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의료기술 도입 이런 거는 어려움이 있겠죠. 신의료기술 도입은 그걸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꺼려하게 돼요. 의료의 질관리, 과소진료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 각각의 제도에 대한 내용을 봤으니까 문제를 풀어볼게요.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 진료에 경제성이 제고된다. 경제성이 제고된다라는 거, 제고된다, 뭔가 높인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환자 진료가 경제적으로 진행이 될까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포괄수가제는 행정적으로 복잡하다? 행정적으로 오히려 간편하다 그랬죠? 어차피 맹장 수술하는데 50만 원인데 복잡할 게 없겠죠? 봉급제는 의료의 관료화, 생산성 저하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인두제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없다 그랬어요. 제약이 있다 그랬어요. 총액 예산제는 의료의 질을 높인다. 의료 공급을 최소화되면서 오히려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진료비 상환 방법, 지불 제도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자, 이 내용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주로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의료비 지불 제도에 대한 거.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내용 보실게요.